예,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 복지센터의 이희원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뵐 수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2022 수원 노동 포럼 시작할 거고요. 민선 8기 수원시의 노동 정책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제 옆에 계신 분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신 김종진 박사님이신데요. 우리가 지방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지 않을 때부터도 계속해서 지방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연구해 오시고 그런 박사님이십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사님. 예, 안녕하세요.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김종진 연구위원입니다. 센터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최근 몇 년 동안 지방정부 노동정책에 대해서 조사 연구도 하면서 같이 활동하고 있고요. 오늘 민선 8기와 관련해서 혹은 또 지난 시기 다양한 지자체 지방정부 노동정책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누고 또 토론할 수 있도록 함께 같이 1시간 반 이상 함께 하겠습니다. 예, 그 옆에 계신 우리 문종찬 소장님은요. 얼마 전까지 서울노동권익센터 센터장님으로 계시다가 한 6개월 되셨나요? 1년 되셨나요? 벌써 2년. 벌써 2년 되셨어요? 좀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한국 비정규 노동센터의 소장님으로 지금 일하고 계시고요. 아주 오래전부터 노동운동을 하셨고 아주 현장에 기반하신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신 소장님이십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문정찬이라고 합니다. 이현 센터장님이 전문가 두 분이라고 했는데 전문가는 한 분. 저는 현장에서 좌충우돌하는 사람이어서 오늘도 계속 좌충우돌할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전문가분들과 현장에 계신 분 이렇게 모시고 하게 돼서 굉장히 역동적인 그런 좌담회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그 말씀하니까. 걱정스럽습니다. 예. 그나저나 날씨가 너무 좋아요. 꽃이 아주 만발했고 여기 이제 수원인데 수원의 벚꽃도 거의 이제 만개해서 한 1, 2주 정도 지나면 벚꽃 구경도 할 수 없게 되지 않을까. 내일 비가 살짝 온다던데. 그러면 또 꽃이 예, 지잖아요. 조금 살짝 질 것 같은데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있었네요. 혹시 꽃 구경이라도 좀 하셨어요? 저는 오전에 국회 근처에서 아, 회의가 있어서 그 유명한 윤중로. 예, 살짝 구경하다 왔습니다. 거기도 만개했던 거예요? 예, 지금 만개했어요. 예. 소장님은? 저는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들어있는 불광동 혁신파크에 꽃이 많이 폈더라고요. 역시 각자 기반하고 있는 곳에서 꽃 구경을 하셨군요. 저만 못 봤네요. 저희 수원은 도청 주변이 벚꽃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오늘이나 내일 중이라도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코로나는 다들 잘 넘기고 계신가요? 그분이 왔다 가셨겠죠. 뭐. 아직은 왔다 가셨는지는 잘 모르지만. 예. 저는 일주일 휴가 받았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격리돼서. 예. 그러면 본격적인 얘기 나눠볼 거고요. 우리 이제 첫 번째 주제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의 노동정책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후에 우리가 다시 또 나눌 지난 지방정부의 노동정책의 공과 과와 좀 연결된 문제일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이제 우선 지방정부의 노동정책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먼저 오늘 띄워주시겠어요? 예, 제가 이제 지방정부 노동정책이 왜 중요하다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보다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는 달리 이러이러한 노동정책을 할 수 있다. 근데 그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동정책은 안 중요한 게 없을 정도로 해야 될 게 많은데 중앙정부는 이제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특히 이제 공공과 민간을 구분하지 않고 하는 정책이잖아요. 근데 지방정부는 특히 공공만이 아니라 민간의 취약, 사각지대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하지 못하는 혹은 관심을 가지 못했던 정책들을 할 수 있기도 하고 또 할 영역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지 전달 체계를 이야기할 때 지자체 지방정부에서 복지 전달 체계를 다 하고 있잖아요. 예, 오늘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이제 청소년 예. 영역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센터장님 질문을 다시 복귀하면 지방정부의 노동정책이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게 많았는데 우리가 미처 관심이나
하지 않았었다. 아, 그렇군요. 예, 이제 예.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용뿐만 아니라 노동 전반에 그런 게 같고 대표적으로 지방 정부에서 많이 했던 정책 중에 이제 오늘 많이 이야기하겠지만 아르바이트부터 비정규 문제까지. 그래서 저는 지방 정부의 노동 정책은 중요한 것뿐만이 아니라 관심 못 가졌던 영역에 새로운 정책을 우리가 확인하고 발굴한 게 아니냐.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지방 정부가 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많은 지방 정부가 가진 특성상 뭐 예를 들면 게 이제 복지 전달 체계처럼 네. 그런 영역이 더 많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예. 또 소장님은 지방정부 노동정책 얘기하기 전에 저도 노동이란 담론을 먼저 살짝 얘기를 하면 과연 이 시대 노동 담론은 시대에 뒤떨어진 거냐 아, 이게 예, 조금 예. 저는 오히려 점점 더 중요한 담론이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지금 얼마 전에 대선이 지났지만 불평등 양극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선거 때마다 화두인데 우리 사회가 외환위 97년 그리고 금융위기 두 번의 위기를 겪으면서 양극화 불평등은 더 고착되고 심화되었다라는 게 모든 사람들의 평가예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재난이 2년 이상 지속되고 있고 사회 전반적인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우리 사회 위기라고 생각되는데 이 이후에 또 양극화와 불평등이 고착된다면 이제는 사회가 지속 가능성이 있는 거야라고 할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그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일자리 문제이고 노동권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서 대해서 더 관심 갖고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노동 문제는 노사관계 문제로 주로 얘기가 됐고 노동관계법이 대부분이 고용 피고용이 특정되어야만 작동을 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으로 작동을 했고 노동권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고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아니라 그냥 일감이 뿌려지는 방식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굉장히 많다고는 하지만 양극화 문제,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좋은 일자리와 노동권 문제를 얘기하면 얼마든지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고 앞서가는 몇 개의 지방정부에서는 사실 의미 있는 성과들도 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되지만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들은 현재 수준에서도 여전히 굉장히 많다. 그건 곧바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의 문제, 삶의 질의 문제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를 좀 모아야 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저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좀 중요하게 제가 들은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노동 정책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거의 다수의 사람들은 노사관계로 접근을 해요. 아,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기업의 노동조합과 A 기업의 사측 기업 예. 경영계가 교섭을 해서 무엇을 합의하거나 협의하거나 뭐 잘 안 되면 갈등이 일어나. 근데 노동 정책은 노사관계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수원시라는 지방 정부가 수원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 일하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어떤 정책을 뭐 우리가 옛날 표현이긴 하지만 구현한다, 정책 펼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노사관계로 생각을 하니까 야 지자체 지방 정부가 뭘 할 수 있어 이랬었던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사실은 노동 정책은 노동 시장 정책도 있고 노사관계 정책도 있고 뭐 노동 운동 정책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뭐 더 많이 나누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노동 정책을 너무 좀 좁게 혹은 한 측면만 보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방 정부 노동 정책이 과거에는 뭘 할 수 있었을까 이랬을 것 같은데 뭐 노사관계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정책을 한다는 의미에서 보면은 좀 정책의 우리가 스펙트럼, 범위, 영역 이걸 좀 넓게 보면 뭐 수원시 같은 경기도 같은 이런 지방 정부들에서 노동 정책을 A부터 Z까지는 아니어도 꽤 할 것들이 많고 그래서 오늘 아마 오늘 주최도 센터에서 하는 것도 아마 중앙정부 같으면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좀 자주 만나요. 얘기가 통해. 그러시군요. 며칠 전에 같이 술 한잔 하셨다는. 아니 그것은 며칠 전은 아니고 우리 술 한잔 한 지 제법 오래됐네 진짜. 코로나 때문에 아, 오래됐어요. 그렇군요.
그 실제로 이제 수원시의 경험도 그렇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험도 보면 예전에는 불과 한 5, 6년 전만 해도 노동정책 전담 부서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껏 있는 게 뭐 노사문화팀, 뭐 노사관계팀 뭐 이러면서 이제 거기서 주로 노동조합 설립 신고, 노사민정협의회. 노사민정협의회 뭐 예. 이런 정도 역할을 했었는데 이제 수원시도 이제 노동정책 전담 부서가 생겨서 노동정책과가 생겼고 뭐 다른 성남시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경기도에서는 또 노동국이 생기면서 굉장히 다양하게 활동들을 펼쳐오고 있고 이게 이제 성과를 내고 있는 것 자체가 이 지방 정부의 노동 정책에 이게 중요하다는 걸 좀 보여주는 게 네, 아닌가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 좀 성과를 보였을까요? 그러면 그 동안에 저는 한번 역사적으로 먼저 좀 훑어주시면 예. 어떨까요? 예. 우리가 행정적 용어로 보면 사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하는 정책은 국가사무라고 그랬고 수원시가 하는 건 지방사무인데 그 노동정책의 업무의 성격이 다 중앙정부에 있었죠. 법률상. 그래서 센터장이 말씀하신 대로 수원시라는 지방정부가 할 수 있던 건 노조 설립 필증이나 노사민정협의 관련 법률에 근거해서 그 정도였는데 2011년, 12년 되면서 벌써 10년 됐죠. 예, 약. 그러네요. 벌써 10년. 서울시 등을 중심으로 해서 지방정부 지자체도 모범 사용자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컨대 수원시 산하의 공공기관이 있잖아요. 뭐 도시 시설관리공단처럼. 예, 예. 그리고 민간위탁시설도 도시공단, 있고, 예. 이런 데 있어서는 직접 고용을 했거나 혹은 위탁을 했거나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지방정부가 모범 사용자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게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민간 영역이라 하더라도 특히 취약 사각지대 이쪽에 있어서 중앙정부가 관심을 못 가지니 지방정부의 역할을 그 당시 2011년, 12년에는 첫 번째는 한 축은 모범 사용자 역할 공공에서, 민간에 있어서 취약 사각지대의 보호 지원 등 이 두 가지 역할을 상정을 하고, 많이 아시던 이제 노동존중사회, 예. 노동특별시, 노동존중특별시 이렇게 서울시에서 그때가 이제 아마 이명박 정부 시대였죠. 예, 예, 예. 10년 전이니까요. 예, 예. 그때 모토를 슬로건 비전을 하고 시작을 했고, 가장 먼저 했던 게 많이들 기억하시는 10년 전에 비정규 정규직화. 근데 그때는 비정규 정규직은 기간제 계약직,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만 전환을 했었지 간접 고용이라고 하는 파견 용역 전환은 사실은 예. 우리 사회에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방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했죠. 그래서 서울, 광주, 경기도 뭐 등등에서, 그래서 그게 현 정부에서도 받아서 했던 거고요. 그리고 많이 이제 익숙하시는 노동이사제라든가, 그리고 지방 정부에서 지금 아마 대충 조례가 한 70곳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감정노동자 보호 사업, 그리고 절반 정도 되나요? 수원시도 하고 있는, 아마 수원시가 가장 역점적으로 잘하신 것 같은데 생활임금, 예, 맞습니다. 리빙웨이지라고 해서 낮은 최저임금을 견인하기 위해서 도시사회에서 그 지역에서 문화적 삶을 향유할 수준의 임금을 하자 해서 이제 생활임금 같은 것도 했고, 이렇게 해서 보면 대표적으로 고용 안정성과 관련된 비정규 정규직화, 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의사 참여를 하는 뭐 노동이사제, 그리고 제조업만이 아니라 서비스 노동자들의 대면하는 혹은 콜 상담사처럼 이런 이제 서비스 노동의 성격과 관련된 정신건강 영역을 확대한 감정노동, 또 임금 정책 등 물론 이제 더 많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다양한 정책들을 실현을 했고, 이 중에 거의 다수는 중앙 정부가 몇 년 후에 반영이 다 됐죠. 그리고 이런 정책들을 수행하는데 공공행정이 아무래도 좀 경직되거나 전문성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원 비정규 노동복지센터처럼 또 서울 노동센터처럼 이런 이제 중간 지원 조직, 전달 체계를 만들어서 더 민간 사업에 밀착하는 것들을 보면 한국 사회에서 지난 10년을 보면 저는 대단히 많은 노동 정책의 지방 정부의 지난 10년의 역사에서 꽤 있지 않았나라는 걸 이제 볼 수 있고요. 다만 이 정책 과정에서 아직도 243개 지방 정부 중에 노동 정책 전담 부서 몇 개 안 되죠? 예, 20개 정도, 20개 이제 많이 돼서 과 이상이 이제 광역이 많이 생겨서 광역이 많이 생겨. 그래서 생활임금도 두 군데인가 한 군데 빼고 다 지금 하고 있거든요. 광역도. 그래서 열 몇 군데에서 지금 이제 20개 정도까지 올라왔으니까 그 비중을 보면 아직도 사실은 걸음마 단계죠. 근데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전하고 비교해 보면 일치월장. 야, 이게 뭐라 그러죠? 뭐
천지개벽했다고 표현하면 조금 너무 과한가요? 아니 사실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예, 있었던 건 예, 사실이죠. 예, 어. 예. 그 저는 무엇보다 이게 지금 조금 있으면 민선 8기 아, 예, 예. 8회 동시지방선거잖아요. 예. 근데 2010년 그 이전까지 지방선거의 공약은 대부분 보면 도로 만들겠다, 다리 놓겠다, 뭐 짓겠다 이런 쪽의 공약들이 주로 많았죠. 그리고 실제 예전에 조사를 해보니까 기초의원들의 직업이 건설 쪽에 종사하시는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았던 거고 그랬나요? 예전에 예전에 그렇군요. 이제 초반 십몇 년 초기에. 전에 이렇게 막 조사할 때 그런 조사도 있었어요. 그런데 2010년 그때부터 해서 복지 문제가 조금 중요한 지방선거 때도 다뤄지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일자리 노동 문제들을 다루기 시작했죠. 그런 점은 굉장히 중요한 변화의 지점이었는데 근데 이제 지금 금방 말씀하신 거 하나만 얘기를 하면 근데 지방정부가 도대체 뭘 하지? 일자리 노동 문제가 중요한데 노동권 중요한데 이러니까 그냥 비정규 근로자 지원센터를 만들겠습니다. 이런 그랬었죠. 부분들이 이제 맞아요. 그때 예, 있었어요.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요거는 굉장히 한계가 있었는데 예, 예, 예. 근데 일단 시작하고 보니까 저는 가장 큰 의미 있는 거는 시민들의 삶과 일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 이제 뭔가 도시개발이라든가 이런 방식이었다면 이제 아주 세심하게 시민들의 일과 삶을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얘기하신 여러 가지 정말 많은 의미 있는 정책들이 시도됐는데 그 중에는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뭐 기존에 있던 뭐 민생 그 뭐라 그러죠? 그 감시는 아니고 모니터링? 모니터링 같은 거 예, 하잖아요. 예, 왜? 예. 거기에 일자리 문제, 알바생이 어떻게 일하느냐 문제도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그 다른 정책에도 반영이 되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시민들의 일을 어떻게 하고 있지라는 부분에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시작을 되게 소극적으로 했던 것 같긴 한데 그걸 통해서 자꾸 지방 정부가 좀 들여다보게 됐다. 그걸 계기로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처음에는 우리 권한이야? 맞아요. 그랬었죠. 예, 우리가 이걸 왜 우리가 해야 돼? 못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러다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뭐 그러다가 한두 개 하려고 그러니까 조례가 없어요. 뭐 이렇게 하다가 인력이 부족해요. 이렇게 하면서 조례 제정이 많이 일어났고 과나 팀 부서가 만들어지고 중간 지원주 센터가 만들어지면서 갈수록 이제 해당 지자체 지방 정부에서 사업들이 벤치마킹하기도 하고 새로 이제 뭐라고 하죠? 경쟁하듯이 이런 것들이 특히 민선 6, 7기에는 심했던 것 같아요. 이게 나쁜 의미 심한 게 아니라 깜짝 놀랐죠. 시멘타를 그러니까 서로 경쟁이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는 건 아직도 활성화가 됐죠. 생활임금 하는데 다들 눈치 보는 거예요. 발표 안 하고. 맞아. 야, 쟤는 얼마야?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높이. 네. 그래서 야 지방 정부들이 타 지자체 뭐 하는지 눈치 보면서 그걸 기다리고 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제 한 5년 지났지만 대단히 사실은 뭐예요? 중앙 정부에서 예산 오면 그냥 지방 정부는 그거 뿌리는 게 일반적인 사업이었는데 일자리 사업이 대표적으로 그렇거든요.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고용노동부가 책정하면 공모사업에서 신청해서 받으면 하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우리 지방정부 과에서 생활임금을 정하려고 그러는데 저 옆에 있는 지자체보다 지방정부보다 조금이라도 더 높이려고 한다는 건 이건 여태까지는 불가능했던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방정부 노동정책을 폄하하거나 혹은 그게 뭐야 뭐 별 영향 있겠어?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저는 그 자체가 과장님 팀장님들이 조금이라도 저 옆에 있는 지자체보다 우리 지자체가 더 잘하려고 하는 거 저는 그 자체는 이제 왜 걸음마 단계 첫 단추 끼는 단계에서는 진짜 의미 있다고 봐요. 그런 과정이 없었으면은 생활임금이 지금 뭐 120, 30개까지 되는 거는 전 불가능했다고 보는 거죠. 제가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 복지센터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된 게 6년이 조금 넘었거든요. 벌써 6년이 됐어요, 박사님. 오래됐네요. 죄송합니다, 소장님. 아니요. 전 4년도 안 됐어요. 만 4년을 못 쳐서. 근데 그때 처음에 이제 일하게 될 때만 해도 경기도에 저희 같은 비정규직 센터든 노동센터든 이게 없었죠. 현재의 절반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민간 단체는 조금 그래도 좀 있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대서 운영하는 이런 거는
그때 한 서너 개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저도 조금 시간이 오래돼서 기억 하진 않는데, 근데 지금은 그 이후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만큼 이 지방 정부가 노동자, 특히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 또는 뭐 열악한 위치에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소득을 높이고 뭐 처우를 개선하는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의 1등 공신은 제가 보기엔 중앙 정부에서 너무 이 노동자들의 삶을 제대로 좀 뭐라 그러죠? 케어하지 못했던, 특히 이제 지지난 정부 시절부터 그때 한참 막 비정규직 비율이 엄청나게 폭등하고 뭐 이랬을 때 중앙 정부가 손 놓고 있을 때 지방 정부가 좀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원래 이제 센터장님 말씀대로 중앙 정부가 어떤 정책을 정부의 성격하고 상관없이 잘하는 뭘 하는 사업이 생기면 지방 정부 할 게 없어요. 왜냐면 전국화를 다 하니까. 근데 중앙 정부가 안 하거나 좀 암울하면 지방 정부에서 의지 있는 곳들이 하면 그게 꽃이 피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좀 뭐라고 하죠? 지금 이제 북유럽의 3인당 스웨덴이나 예. 핀란드 이렇게 가면 노동 정책 별로 없어요. 그렇군요. 50년 동안 너무 국가 차원에서 하니까 스웨덴 뭐 예테보리, 핀란드 뭐 헬싱키 이런 데서 노동 정책 하는 거 있나 지방 정부에서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틴하게 교육하고 상담하고 이런 건 하지만, 근데 우리는 사실은 이제 척박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난 그 민선 5, 6기 때가 보수 정부 상대적으로 그래서 노동 정책에 관심이 없던 때여서 지방 정부에서 뭐 수원, 경기도, 서울, 뭐 인천, 광주, 뭐 다 충남, 대전 포함해서 이런 데들이 조금만 의지 있는 단체장이나 지자체에서 행정력을 가지고 할 거 보면 그게 좀 잘 업계 전문 용어로 쓰면 아다리가 맞은 거죠. 학술적 용어로 하면 상호 보완적으로 제도적 상호 보완이 잘 이루어진 거. 소장님은 예전 오래전부터 이제 노동운동을 해오시면서 비정규 노동운동을 또 하셨고 뭐 이런 경험이 또 있으시잖아요. 저하고 비교될 수준이 아니신 걸로 저는 알고 있어서. 저는 어떠세요? 그냥 그야말로 자충우돌이었는데 그냥 잠깐 생각을 잘못했던 적은 있어요. 제가 그냥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쨌든 구로공단에서 오래 일을 했는데 좀 제법 오래 있었어요. 네. 오래 있다가 보니까 미안한 거예요. 어, 그 동기들이나 후배들은 현장에 이제 있는 운동한다고 뭐 이제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고초도 겪고 그러는데 상대적으로 저는 그냥 공장에서 일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 고충, 뭐 고초를 겪는다거나 이러진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더 나이 먹기 전에 뭐 좀 해야겠다. 근데 그 당시 이제 비정규직이란 말도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았던 때였는데 예. 사내하청이란 말은 썼어요. 아, 근데 저는 그때 이제 민주노총이 출범되고 얼마 안 됐을 때고 그래갖고 사내하청 문제는 기존의 노조가 해결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셨군요. 아니 뭐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데 사내하청 그거 뭐 노동자들이 그걸 계속 두고 보겠어? 노동조합에 대한 깊은 신뢰를 받는 거에서 그런 뭐 인식이. 그 깊은 예. 신뢰와 당연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뭐 이런 게 있고 이 노동시장의 변화나 이런 거 전혀 뭐 감을 못 잡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럼 나는 쬐끄만 사업장, 이제 작은 사업장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이제 운동 쪽으로 이제 해야겠다. 그랬기 때문에 지역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던 거예요. 그렇군요. 지역을 예. 사업장 개념보다는 지역을 업종을 중심으로 이렇게. 근데 웬걸 비정규직 문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굉장히 심한 한국 사회 문제가 돼 있잖아요. 어쨌든 하여튼 관심을 가졌던 거는 작은 사업장 문제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렇게 지역에서 그런 근거로 활동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 정부가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 이제 박 시장님이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때 이제 보궐선거로다가 당선되고 하시면서 이게 공간이 열린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이제 그 권력이 집행부가 생긴 거지. 뭐 그랬던 게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 하고 싶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거는. 근데 이제 지난 10여 년 사이를 좀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그 전, 그러니까 15년, 20년 전에 지역에서의 노동은 뭐였냐면 일부 지역에 노동 상담소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그랬던 것 같네요. 오래됐죠. 충남, 부산 노동 상담. 네. 그러니까 즉 노동단체든 지자체에서 예산을 대거나 어떤 사업을 하는 거는 그냥 노동 상담소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노무법인처럼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임금을 못 받거나 하면 상담받고 연계해주거나 노무사 수임 정도를 이렇게 직접 하거나 연계하거나, 그러니까 그냥 개별 당사자의 문제에만 초점을 두고 했던 게 그나마 지역 지자체에서 했던 건데, 그리고 이제 뭐 개별 노사 관계였죠. 근데 최근 10년 전부터 발전한 것은 직접 지방 정부가 노동 정책에 개입하고, 여기서 개입한다라는 건 지원 중심으로, 예. 보호 중심으로 행정의 예산과 조례와 근거를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딱 그 분기점이 지난 10년과 그 이전하고 비교를 하면 비포 애프터라고 저희가 표현하잖아요. 그건 확연해요. 예. 그래서 직접 당사자이기도 하고, 때로는 노동정책 사용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행정 도시에 어쨌든 모든 일하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의 영역을 넓혔다는 것 측면에서 보면, 저는 정책의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정책의 범위가 확 넓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10년 전에 양대노총도 노사민정협의회 사업하고 상담소 사업 정도만, 아니면 노조 간부들 워크숍이나 교육 정도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했지만, 그래서 좀 시니컬하게 냉소적으로 본 지방정부나 노동단체도 있었어요. 초기에는. 뭘 할 수 있겠어? 노동조합으로 뭉쳐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신 네. 거죠. 그리고 아니 뭐 조합 가입하는 게 더 중요하지. 예. 그랬는데 실험적으로 시작했던 곳들이 확산되고, 이제 보편화 조금 들어가면서부터는 양대노총도 마찬가지고, 지역에 있는 노사 관계자들도 이제 지방 정부가 이제 하는구나 라는 거를 보면, 저는 대단히 이제 그게 발전의 또 하나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감정노동 연구를 좀 오래 해서 2003년, 4년, 5년에 감정노동을 이야기할 때는 감정노동이 뭐예요? 맞아요. 그 그렇죠. 개념을 설명하는데 30분 내지 1시간이 걸렸는데, 10년 전에 그랬어요. 지방정부 노동정책이 뭐 할 수 있어요? 막 이랬는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민선 8기에 7기에 어떤 단체장님이나 지자체에서 공약이나 인수위 과정이나 정책을 할 때 노동정책 뭐 한다 그러면, 야 뭐 수원시도 있잖아, 뭐 서울시도 있잖아, 경기도도 있잖아, 사례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낯설지 않은 정책이 돼가고 있는 거죠. 그거 자체가 저는 대단히, 그러니까 너무 제도화나 정책의 수준을 확 높일 게 아니라 낮춰서 보면, 지자체가 저희가 한 30년 됐나요? 지방자치단체 이 분권화가 시작된 예, 게? 그렇게 됐겠네요. 민선 예. 그 과정에서 3분의 1 시간의 노동정책을 이렇게 한 거는, 노동이라는 건 빨간띠 조끼, 임금 인상 이렇게만 보였던 노동이 조금은 우리 표현상 말랑말랑 그리고 시민 체감형 예. 정책으로 간 건 발전이죠. 너무 이렇게 칭찬만 계속. 아니 이제 나중에 이제 나중에 또 비판할 이제 과를 거는, 또 네, 비판할 이제 거는 과를 얘기하기 전에 예. 제가 이제 또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 판에 시체말 이 판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정책이 좋아 이런 거를 다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제 일반 시민들이나 좀 이쪽 분야에 별로 관심 없는 분들은 도대체 그래서 지방 정부가 한 노동 정책이 뭐야? 왜 이렇게 좋다고 지금 떠들어대는 거야? 이런 의문을 가지실 그런 수 얘기 많이 있거든요. 하시죠. 그럼 어떤 사업들이 정말 모범적인 건지, 또는 뭐 정말 소개해주고 싶은, 앞으로도 확산시키고 싶은 뭐 이런 게 있으신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제 센터장님이 뭐 센터 사업 중심으로 혹은 이제 연대 활동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 딱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10년 전에 제가 직접 연구하고 개입했던 사례 두 가지를 이제 비정규 관련해서, 그리고 임금하고 뭐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서울 지하철 청소 경비 노동자들이 예. 수천 명이 됐었어요. 예. 그때 이제 박근혜 정부 시기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엄혹한 시기였고, 그때 지자체 지방정부에서 비정규직을 한다는 것 자체도 낯설었지만, 특히 아까 말씀드린 파견 용역이잖아요. 예. 그 정규직을 전환하는데 규모도 4,5천만 되고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할 때 가장 아직도 기억나고, 그 편지를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 그 청소 노동자 한 수십 분이 당시 시장님한테 편지를 써서 내 삶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매년 용역업체가 변경될 때 관리소장님한테 명절 선물을 갖다 줬어야 됐고, 평생 나는 지하철 메트로의 관리자라고 하는 분들의
우리가 휴일이나 비번 때 응급 전화 있잖아요. 예, 비상콜. 예, 예. 그런 걸 받은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처음으로 우리 공사에 임원급의 관리자 연락처까지도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하라고. 아니 그러면 그 전에는 사내하청 노동자 관리소장님이죠. 그냥 관리소장님한테 그냥 전화 예, 예. 하기가 또 그래 예. 그랬을 그리고 가능성도 전환되면서 자회사였지만 예. 전환되면서 메트로 그 당시 1, 2, 3, 4 도요철도 공사에 건강검진 정규직 노동자들이 받는 걸 동일하게 해서 암 발견한 분이 한 3-4분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험은 대단히 우리 사회에서 평가도 달리할 수 있지만 왜 자회사냐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아무도 하지 않았던 시절에 고령 노동자의 그 하청 파견용의 비정규직을 전환한 거는 아직도 생생한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고 그때 만든 용어가 공무직이었어요. 아 맞습니다. 예, 지금 많은 분들이 기억해 주세요. 대한민국의 공무직이라는 용어를 그때 10년 전에 하면서 여러 이름할 때 이제 했었고, 두 번째는 뭐 센터장님도 잘 아시는데 센터장님도 잘 아시고 서울 120 다산 콜센터. 아 예. 약 300여 명이 되는 우리나라 콜센터는 다 민간 위탁 아웃소싱이었는데 그 상담 업무를 직접 고용 전환한다는 것은 진짜 상상을 하지 못할 정도로 서울시 내부에서도 당시에 무려 연구를 5번 이상 해서 아 그렇군요. 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하면서 우리나라 거의 최초의 콜센터 상담 업무를 비정규 정규직화한 이 두 사례가 저는 비정규직 문제만 두고 보면 가장 기억에 남고 할 수 있었고 또 그게 연동이 돼서 경기도도 그래서 아, 예. 전환하고 그랬거든요. 이제 그래서 지방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에 직접 당사자로서 할 수 있겠다. 물론 지원도 하겠지만 그게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의미 있게 기억을 한 것은 뭐 센터장님들도 말씀하셨고 수원시도 많은 기여를 했지만 당시에 우리 최저임금이 5,000원, 6,000원대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최저임금 1만 원 요구도 있었지만 그 사이에 저는 매개 역할을 한 건 지방정부의 생활임금 정책이다. 단연코 야 최저임금이 5,000원, 6,000원 너무 낮은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사회 지역에서 인간다운 삶을 실현할 수 있을 정도의 문화적 삶을 향유할 수 있는 임금 정도는 필요한데 그걸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서 하고 있었거든요. 지방정부가. 그래서 2013년, 14년, 15년 논쟁이 되면서 조례를 만들고 하면서 거의 부천, 수원이 기초지자체적으로는 선도적으로 아, 예, 하시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역은 광주, 서울, 경기가 이제 중심이었듯이 저는 그게 2015년, 16년, 17년, 18년 하면서 지금 최저임금이 9,160원까지 올라온 거지 그냥 올라온 건 전 아니라고 봐요. 아, 예. 예. 그런 게 사회적으로 최저임금에 영향을 미쳐서 저는 지방정부의 생활임금이 대상은 적고 민간까지 파급을 많이 못한다 하더라도 그 영향을 준 것은 지방정부가 할 수 있었고 특히 지방정부는 임금 정책은 단 하나도 상상도 못하는 거였어요. 그렇군요. 비정규 정규직화는 계약직 몇 명은 했지만 그래서 그 비정규 정규직화 생활임금이라는 임금 정책은 국가 사무로 생각을 했었는데 최저임금처럼 이건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를 지방정부 수원시까지 포함해서 했다라는 의미에 있어서는 청취하는 청취자들한테 노동 문제에 있어서 지방정부가 뭘 할 수 있어? 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단연코 이 두 개 사업은 지난 10년 사이에 한국 사회를 업그레이드 시켰고 노동 문제 질적 도약 그리고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걸 했다고 생각이 들고 아마 두 정책들을 담당했던 뭐 수원시까지 포함해서요. 성남도 마찬가지고 일산 고향도 마찬가지인데 아마 그때 공무원 선생님들은 되게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이거 내가 책임지는 거 아닌가? 근데 지금은 생활임금 정책이나 비정규 정규직 한다 그러면 한계는 있지만 뭐 못한다고는 안 하잖아요. 여기까지는 되고 여기까지는 이렇게는 구획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난 10년 동안 뭐 많은 정책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공공에서 선도적으로 지방정부에서 했던 정책 중에 의미 있고 전국화되고 확산되고 실질적인 지방정부의 권한을 행사했던 정책 사례를 기억을 해요. 제가 실제로 한 7, 8년 전쯤에 생활임금이 이제 몇 개 시군구에서 또는 광역에서 도입되고 나서 정부에서 이 생활임금 제도가 지자체장의 인사 권한을 제약하는 위헌이 아니냐라는
의견 질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걸 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 법제처에서 제가 정확한 기억은지는 모르겠습니다. 법제처에서는 그거 위헌이다 또는 법률 위반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도 그런 시비를 하지 안 않는 하죠, 거잖아요. 안 예, 그냥 당연히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외에 또 전국 단위에서 이제 정규직화,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특히 하청 용역 노동자를 정규직화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생활임금 도입한 거, 마지막 이제 그다음에 세 또 뭐가 번째가 있을까요? 예. 이제 감정노동도 있고 뭐 아르바이트 예, 권리 예, 사업도 예. 있고 노동인권 교육 사업을 많이 하죠. 근데 그건 예. 아마 센터에서 좀 소개를 해줄 것 같고 지금 세 번째 제가 인상적인 건 아직 이제 걸음마 단계인데요. 유급병가. 유급병. 예, 코로나 시기에 서울시가 유급병가 조례를 해서 아파도 쉴 수 없는 노동자들, 자영업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비정규직, 일용직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현재 한 15일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15일, 16일 정도 되는데 최대. 그래서 아프면 이러이러한 조건에 따라서 물론 이제 중위소득 140%, 120% 미만이긴 하지만 저소득 노동자들에게 산재가 아닌 이건 산재는 이제 중복 사업이니까요. 그래서 취약 노동자들에게 아프면 쉴 수 있는 것을 지원해주는 유급병가 지원 사업이 가장 기억에 남고 지금 그 사업을 경기도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는 병가 손실 지원 사업으로. 그러니까 그건 이제 시작이지만 저는 지방 정부가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건강권이나 노동 안정 관련해서는 되게 의미 있는 사업 중에 하나죠. 그게 이제 좀 취약 노동계층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이러한 노동자들 대상으로 하는 거죠. 플랫폼 노동자든지 또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자영업자, 자영업자도 프리랜서, 그렇군요. 플랫폼 특고, 일용직, 음, 비정규직 이렇게 돼 있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조례는 한 5군데 돼 있고 음. 지금 하고 있는 곳은 서울, 경기, 그다음에 광역으로요. 울산, 대전. 근데 두 군데는 조례만 제정되고 아직 사업은 안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생활임금이나 감정노동처럼 좀 확산됐으면 좋겠어요. 예. 네, 유급병가 지원 사업.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전직 노무사다 보니까 그냥 유급휴가라고 하면 당연히 연차유급휴가만 있는 거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법률상 저의 무식함이었더라고요. 이 유럽의 복지국가들 보니까 몸이 아프면 유급으로 쉬는 게 당연한 거더라고요. 그게 이제 제도화되어 있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 그 기업의 그런 의무를 지우기 어려우니 그거를 이제 특히 뭐 고소득 또는 뭐 그 정규직 노동자는 빼더라도 취약한 노동자들에게 그런 병가를 줄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만든 거잖아요. 뭐 이제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네요. 그 수원역에 애경백화점에서 2개월 아르바이트하는 친구가 있는데 몸이 아파갖고 이틀 못 나갔어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일당이 까이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쉬지를 못하거나 불이익을 받는데 그런 노동자들을 위해서 이제 지방 정부가 이러이러한 근거에 해서 조건이 되면 지원을 해주는 거죠. 하루 일당. 그 기준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생활임금으로. 생활임금으로. 네,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네요. 예전에 생활임금은 노동자들의 임금 소득을 높이는 것만 정책의 영역에 스타트를 했다가 이제 한 5, 6년 되면서 지방 정부가 이런 유급병가 지원 사업이나 다른 사업에 근거가 되는 기준 임금이 돼서 저는 되게 의미 있는 연결되는 거고 앞으로 유급병가 사업은 국가가 지금 시범 사업을 올 하반기부터 하거든요. 7월부터 6개 도시를 선정을 해서 하는데 3년 시범 사업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저는 지방 정부가 조금 더 이렇게 막 확산이 되면 국가가 하는 게 더 시기가 빨라지거나 국가가 보수적으로 하려고 중앙 정부가 보수적으로 하려는 것을 되게 상향해서 할 수 있는 기준이 바로미터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초기에 비정규 정규직화, 생활임금, 최근에 유급병가 지원 사업, 경기도가 31개 시군과 같이 하는 병가 손실 지원 제도 이런 것들은 지방 정부 정책으로 기억에 남고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얘기하신 거에 그냥 뭐 이제 의미 있는 이걸 떠나서 유급병가 얘기를 하시고 뭐 이렇게 해서 생각나는 거 하나는 종래는 근로기준법이 그러잖아요. 근로기준법을 지켜야 될 의무는 사실 노동자가 아니라 사용자거든요. 뭐 몇 시간 이상 뭐 시키면 연장 수당을 줘야 되고 휴가를 줘야 된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해서 노동권 보호라는 게 이렇게 작동이 되다 보니까 근로계약 관계가 없으면 이게 다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헌법에는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도록 법률로 정해야 된다라고 돼 있을 뿐이지. 예. 너무 어려워. 인간의 존엄성. 아, 되게 말 좋잖아, 근데 이게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누구도 거부 못하는. 근데 거기 어디에도 사용자 책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국가의 그렇군요. 책무인데 예, 그러네요. 예. 그걸 다 그냥 쏙 빠져버린 거지. 정부 국가는 그런 점에서 유급병가나 이런 거를 최저임금 얘기할 때도 그 작은 사업장 지불용량에 맨날 그거 치고받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책무가 있는 건데 그런 걸 시도한 거예요. 중앙 정부가 그걸 못하던 거를 그 공백을 지방 정부가 시도한 거잖아요.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사례를 여러 가지 들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시민들이 효능감을 얼마나 느낄 수 있냐 하는 문제는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김정진 박사 지난번에도 어디 보니까는 이제 그 광역을 기준으로 했던 것 같은데 뭐 조례가 어떻게 제정돼 있고 부서는 전담 부서는 있냐, 아까 전담 부서 얘기했지만 노동 예산이 얼마냐고 이제 쓰신 걸 보니까 1% 넘는 데가 한 군데도 없는 걸로 거의 기억하는데? 없죠. 예. 그죠? 이러니까 시민들은 잘 몰라. 예산을 그것밖에 안 쓰는데 그럼 몇 명밖에 그걸 못 이용한다는 거잖아요. 효능감을 느끼기가 어려운 지점은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쨌든 적극적으로 이게 의미가 있는 일이다. 더 늘리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거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 또 얘기가 되게 중요해요. 그런 점에서 아까 사례도 그런 사례를 얘기하신 거라고 보고. 아니 저는, 좀 이렇게 좀 사례를 많이 이렇게 우리 청취자들이 단체장님들한테 많이 민원도 넣어주면 좋겠어요. 아니 그래서 이게 있어요. 뭐냐면 이게 민간 센터 노동센터 정부 예산으로 예를 들면 서울노동원센터 수원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자복지센터. 노동 예. 이게 김영란법 적용을 받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뭘 받지는 못하잖아. 근데 그러면 하다못해 이렇게 뭘 와요 댓글을 써주시던가 뭐 이렇게 쪽지를 하시던가 뭐 바카스 한 병을 들고 오시든가 하는데 저는 이런 거 막 자랑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생각보다 많이들 오시는데 그런 거를 피드백을 소통할 수 있는 구조가 없는 게 항상 아쉬움이 좀 있었고요. 아까 하던 얘기에서 한두 가지만 얘기를 하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화, 생활임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직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쳤고 그것도 확산이 됐어요. 다른 데 영향을 미쳤고 그걸 경험하신 분들은 되게 효능감을 느낄 수 있겠죠. 근데 민간 부분에서는 사실은 이 부분이 그리 막 확산되지는 못한 부분이 있어요. 유급병가 예를 들어도 뭐 그렇고 아직까지는 이게 이제 적용 범위도 넓지 않고 그런데 근데 어쨌든 몇 가지 부분에서는 의미가 있죠. 이를테면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 같아. 근데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게 과거에 뭐 웹툰 송곳이나 이런 데 보면 옛날에도 노동상담소는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더 많이 늘어났고 그것이 더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이제는 노무사 비용을 지원하는 것까지 하는 권리부재 지원 사업까지 간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은 일단 시민들이 굉장히 큰 효능감을 느껴요. 그다음에 안 보이는 거지만 이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요. 전에는 그런 거 없었잖아요. 민간 단체들이 노동 상담을 했을 뿐이지. 그러면 이게 나중에 자료로 쓰는데 굉장히 소중한 자료가 돼요. 지금 어떤 부분이 계속 그 법률 위반이 문제가 되고 있나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뭐 대응 정책이나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거나 그 매뉴얼 사례집을 만든다거나 하는 것도 지방 정부가 관심을 갖고 정책적 지원을 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지 민간 시절에서는 사실은 어려웠던 일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업종별로 지원하는 거. 업종별 지원. 그러니까 특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동 노동자 쉼터, 뭐 어르신 돌봄 종사자 뭐 지원 센터 이런 식으로 또 접근하는 거, 직장맘 지원 이런 식으로 하는 더 세밀해졌죠. 네. 그러네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은 이제 효능감을 느끼죠. 그 업종의 노동자나 해당하는 노동자들. 그리고 이제 사업으로서도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한데 특정 업종에 이렇게 같이 이제 연계해서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가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시민들이 효능감을 느끼기 좀 어려운 지점은 있지만 어쨌든 이게 점차 확산되고 있는
지점은 있고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한테 효능감을 줄 정도 되려면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지방 정부에서 거의 1% 전후에 1%도 안 되거든요. 0.5. 그러니까 시설 사업 빼면 더 낮아요. 그러니까 재정의 노동정책 사업 비중이 더 늘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체감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동주민센터라고 표현해 행복센터 이런 데 가서 사업 문화시설 받는 것은 예산이 수십 년 동안 예. 있기 때문에 체감을 예, 하지만 예. 노동정책은 겨우 음. 이제 어떤 지자체는 채 사업비가 1억도 안 되는 1년 사업비가 음. 기초 지자체는 그러면 뭐 1억도 안 되면 이 사업 몇 천만 원 그러면 수업만 하더라도 인구가 100만이 넘는 도시인데 예.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겠다. 저 예산과 관련돼서 이 경기도가 최근에 이제 노동국이 생겼잖아요. 재작년부터 생겼던가요? 저 연도에 조금 약해서 그 혹시 경기도의 예산 중에 노동 예산이 얼마나 차지하는지 혹시 했는지 제가 경기도는 있으신가요? 모르는데 광역 수도권을 보면 예. 그 다수의 예산은 센터 시설 운영비가 많아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인건비성이 있고 그러면 이제 경직성 운영비 빼고 실제 사업비로 보면 서울도 몇백억 안 되죠. 예. 예. 전체 그러니까 김 박사님 뽑은 건데 그거 본 거. 잊어버리셨나 봐. 0.63% 아, 나 진짜 그냥 그런데 그 기억이 안 나는데. 0.63 그 1%가 안 되는 예산에는 다 포함된 거거든요. 시설 예, 뭐 시설, 유지비 예. 이런 거까지 다 포함. 예, 그러니까 전태일 기념관 운영, 야, 노동복지회관 노동자 운영, 종합복지관 운영 뭐 예, 이런 운영까지 이런 거. 포함되면 물론 사업비 이제 개념으로는 또 그것도 음. 사업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실제 직접 직접 나한테 와닿는 이런 사업 예산으로 보면 아마 광역이 몇십억 안 될 거고요. 그리고 기초는 더 적죠. 그렇다 보면 나중에 뭐 오늘 토론 말미에 포럼 때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중앙 정부가 복지는 우리가 이제 매칭 사업이라고 하잖아요. 지자체 246개 노동정책 사업 신청하면 수십억씩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해야 좀 지자체 예산이 너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정책은 없던 걸 만든 거여서 자치단체에서 기존 사업을 빼오거나 신규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대단히 한계가 있는데 이제 그게 조금 체감도 높이고 민감까지 하려고 그러면 저는 노동정책 그 지자체 노동정책에 교부금처럼 중앙정부가 243개 소위 말해서 이렇게 내려보내는 사업을 같이 해야만 좀 규모화가 되고 민간에 있더라도 사실 우리가 어떤 실험적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을 좀 최소화하거나 기준을 까다롭게 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해야 조금 더 그러니까 유급병가 사업도 제때 마찬가지예요. 예산이 적다 보니까 기준을 낮게 하거나 절차를 까다롭게 할 수밖에 없어서 조금 국가 역할 중에 지방 정부 사업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중앙 정부가 좀 관심 가질 필요는 있죠. 그러고 보니까 이 사회복지 사업 쪽은 엄청나게 중앙 정부랑 지방 정부랑 매칭하는 사업이 정말로 어마어마하네요. 그쵸. 생각해 보니. 근데 이제 노동은 그런 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좀 없죠. 없어 보이네요. 노사민정협의회 그렇지. 몇 천만 원, 몇 천만 원. 몇 천만 원 노사발전제 통해서 주는 거. 오는데 일자리 빼면 이제 근데 다 이게 꼬리표가 정확하게 달려 있어가지고 지방 정부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달인 거죠 뭐.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 그런 평가를 많이들 이제 하시죠 연구자들이. 그래서 노동 정책에 관련된 예산 문제는 사실은 이게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조금 규모가 왔다 갔다 하고 이 정도 수준이어서 사실 굉장히 한계가 명확하게 있긴 하죠. 그래서 중앙 정부가 그 지방 정부 노동조세 사업비로 아예 잡아놓고 매년 하고 그러면 잡으면 안 쓸 지자체가 없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그리고 항목을 뭐 너무 예. 부르다기보다는 뭐 아르바이트 권리구제, 예. 노동인권, 뭐 유급병가 뭐 이렇게 최소한 한 큰 영역 정도만 하고 그렇게 하면 다 하죠. 예. 그래서 역으로는 단체장이 왜 안 하냐 의지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또 역으로는 중앙 정부에서 그걸 견인하게끔 하는 것도 이쪽 노동계 전반에서 좀 관심 가진 문제다 사실은.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이 공을 넘어서 과로 좀 넘어온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체계는 좀 세웠으나 시스템은 좀 뭐 초반이긴 합니다만 만들어가고는 있으나 예산의 문제다. 그리고 그거를 단순히 지방자치단체 장의 의지만으로 환원할 것은 아니고 중앙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뭐 이런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또 다른 뭐 시사점을 그러니까 이제 몇 가지 말씀해 주시다면? 부분이 있을 텐데 그냥 그 아까 나온 얘기 중에서 이제 그 거꾸로 짧게 짚으면 공이긴 하지만서도 고민스러운 부분들은 일단 전담 부서가 만들어진 거는 전담 부서.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서가 만들어지면 어쨌든 그 일을 만들어내야 돼, 해야 돼. 연구를 하고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부서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연계 시스템이라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부서하고 이제 협력을 하거나 이런 거는 이전까지 했던 다른 사업들은 경험한 게 있는 거예요. 관료 조직이, 공무원이. 근데 노동 정책은 경험한 게 없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예. 그렇기 때문에 부서도 부서지만 예를 들면 기본 계획, 종합 계획 혹은 이게 전체들을 뭐라고 그래야 되죠? 지휘한다고 그래야 되나? 이럴 수 있는 고민들이 추가로 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기본 계획을 세워야 된다. 노동정책 전담부서가 생기면서 기본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런. 그다음에 이거는 뭐 이런 건 아니고 좀 고민스러운 지점은 생기더라고요. 뭐냐면 부서 중에 뭐 예를 들면 여성 관련 여성 가족 뭐 이런 뭐 부서가 있다거나 아니면 노인 정책을 하는 부서가 있다거나 근데 여기에 노동 관련된 거를 우리는 노동부서가 아니니까 전부 노동정책과 노동국으로 다 보내자, 알아서 다 모으자라는 이제 의견도 있고, 이른바 노동인지적 행정을 하려면 그 각각의 부서에도 노동 관련 팀, 주무관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협력해야 되는 게 아니야? 하는 이제 주장도 있고, 근데 이 부분은 저는 이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어쨌든 한 군데 다 모으는 게 능사냐 하는 생각이 있긴 한데, 예. 그런 것 논의는 했었나요? 그 전에 할 때? 행정 조직 개편과 관련돼서. 이제 그 지방 정부 이제 노동 정책 이제 뭐 문제점 한 개, 뭐 이런 얘기도 조금 하면 그 지금 뭐 적게는 10개, 많게는 한 20개 남짓. 이제 2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광역 기초 보면 대충. 그 곳은 다분히 단체장의 선의에 기반한 거다. 그러니까 일부 단체장이 노동 정책에 관심이 있거나 혹은 그 지역 사회에 노동 정책 노사관계 이해 당사자들하고 이렇게 뜻이 잘 맞아서 이렇게 한 것뿐이지 새로운 단체장님이 오면 또 유명무실되거나 안 하거나 뭐 이렇게 되는 데가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근데 중앙정부 노동 정책은 좀 덜해요. 그러겠죠. 예. 왜냐면 최저임금 이거 위반하면 법률 책임져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에서 보면 이제 걸음마를 하긴 했지만 한 20개 남짓 지방정부 노동정책에 좀 애정어린 비판을 하면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게 더 중요하겠다. 그래서 지금 일부 A, B 지자체에 보면 이전에 단체장님이 했던 것들이 유실되거나 없어지거나 시행을 안 하거나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책이 끊기지 않고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 저는 그래서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 예산을 매칭하는 구조를 하면 단체장님이 바뀌어도 사업비가 수십억씩 내려오니까 수억씩 내려오면 안 할 수 없게 복지 정책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 중앙 정부의 노력이 중요하다 이런. 네. 그래서 또 역으로 얘기하면 광역이 하면 또 기초가 또 그런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3단계 구조를 보면 중앙정부, 광역, 기초가 있는데 각각의 역할이 조금씩만 지속 가능한 체제로 제도와 예산 구조를 설립하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생활임금 논의가 지금 7년, 8년 됐는데도 아직 우리나라 절반은 생활임금제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조금은 지방정부의 한계 중에 가장 가능한 게 시스템과 지속 가능성의 결여. 그 광역 단위에서 했던 것들이 이제 지방자치단 기초자치단체로 차원으로 넘어온 게 대표적인 게 이제 재작년에 경기도에서 노동안전지킴이라고 해서 그렇죠. 산업안전 모니터링하는 이런 사업을 했어요. 근데 그 전에 서울시가 안전어사대를 또 했었죠. 네, 서울시가 안전어사대를 했었죠. 안전어사대 하고 그다음에 경기도가 노동국이 시범 사업을 재작년에 5개 지자체에서 했었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이걸 31개 시군으로 전체 다 확대했거든요. 그리고 올해 또 하게 됐고, 그래서 이게 지금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또 확산될 가능성도 있고 중대재해처벌법 생기거나 뭐 산업안전보건법 이런 거 생기면 개정되면서 사실은 경기도 생활임금이 그 경기도에서 31개 시군구 평가 교부금의 기준으로 해갖고
막판까지 안 하려고 하는 것도 한 거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초기에 선도적으로 한 데 말고 예. 31개 중에 하위 몇 개 자치단체는 제가 아는 정보는 안 하려고 별 생각이 없었는데 기초해 주는 교금에 비례하는 정책을 했기 때문에였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 노동안전 지킴이 관련돼서는 이제 저희 센터가 이제 수원에 노동안전 지킴이 사업을 하고 있어서 애정이 더 특별해서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 이 사업을 지자체가 손대기 시작했다. 그것도 경기도에서는 전체 기초지자체 수준에서 전부 다 확산을 하게 했다. 이게 굉장히 좀 큰 의미로 다가오고, 그래서 이게 다른 시군에서도 다른 광역 단위에서도 이런 사업들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를 또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선도한 노동정책의 모범 사례로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니까 지금 뭐 노동안전 지킴이라든가 또 중대재해처벌법도 만들어졌으니까 또 지방 정부가 할 일도 생기고 또 부과돼 있고 법률상으로. 근데 이렇게 두 가지 영역에서 고민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이를테면 제한이 이제 또 많이 있잖아요. 또 노동계에서 문제 제기도 많이 하고 한계가 있다고 하는데 지방 정부가 법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완할 거냐라는 고민이 한 영역에 있는 거고. 그래서 이를테면 중대재해는 그 예방을 해야 되지만 일단 당하면 그 피해는 굉장히 큰 거잖아요. 예. 가족까지. 그래서 그걸 어떻게 지원할 거냐라는 거 지방 정부는 이 법률 체계가 아닌 한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이런 영역에서의 고민이 있는가 하면 노동안전 지킴이처럼 그럼 이거를 알아야 돼. 예. 그리고 이걸 지킬 수 있게 지원을 해줘야 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고민이 있는 건데 이 부분이 중앙 정부가 갖고 있는 그 권한과 지방 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에 있어서 아직 노동 정책이나 이 분야에선 소위 그걸 뭐라 그러죠? 이양이라고 하죠. 이런 게 이제 많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엮을 거냐 이건 이제 근데 사실은 이 노동 정책을 조금만 이제 전에 하도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데 야 지방 정부가 산업 안전에 대해서 뭘 할 수 있어? 맞아, 그랬을 것 같아요. 맨 처음에. 근데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거든요. 예. 요번에 서울시가 현산 HDC 광주 그것 예. 때문에 6개월인가 8개월 그 사업 정지 때렸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따옴표 치고 사업 정지 때린다고요. 업계 전문용어로. 때린다. 지방 정부 인허가권이 있는 거거든요. 네. 특히 그 중대재해 관련해서도 있고 또 하면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상으로 지금 현재도 중대재해가 그러니까 과거의 기준으로 보면 몇 명 이상 그 인명사고로 표현하더라고요. 그렇게 됐을 땐 계약 조건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게 있는데 우리는 노동 정책하는 사람 여태까지는 예방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뭐라 하죠? 좀 속이 좁아요. 야 안전호사대 노동화 지킴이. 근데 본질적으로는 지역사회 건설 제조업에 사업 정지 권한이 있는 거예요. 이번 그 현대산업처럼. 근데 그간에 지방 정부가 이걸 안 했던 건 중앙 정부의 법률이 없었잖아요. 중대재해에 의해서 하는데 그걸 처음으로 이제 어쨌든 국민적인 현안이 됐으니까 한 거지만 경기도나 수원시 같은 광역과 기초의 지방 정부가 그 권한을 분명히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노동 정책하고 매칭을 하게 되면 지난번에 현사는 사실은 붕괴에 관련돼서 인명사고 같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중대재해 있었지만 조금 더 노동 정책으로 오면 그 영역을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식이 큰 무기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 보여줬으니까.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저도 이게 왜 안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는데 복지 전담 공무원 있잖아요. 예. 그 사회복지직 공무원. 예, 사회복지 직렬해서 공무원을 하는데 노동도 그렇게 뽑으면 되는데 그래서 그걸 공무원 뽑을 때 아예 직렬을 고용노동부 뽑듯이 지방 정부에서 직렬을 만들든가 그게 행정적으로 어려우면 어쨌든 변호사든 노무사든 혹은 일정 이상의 뭐 공공행정에서는 자격 조건이 있잖아요. 5년 이상 10년 이상 이렇게 해갖고 최소한 지금 개방직이라고 보통 개방직을 해도 임기직 개방직이란다 하더라도 지금은 전담 조직까지만 있는데 우리가 목표가 사실은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는 순환보직제여서 2년 있으면 이제 다른 부서로 가시잖아요. 그래야 또 경험을 많이 해야 승진하는 모든 걸 경험하셔야 되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가 표현상 이제 늘 공무원
늘공, 늘공. 늘공어공. 이런 분들도 필요하지만 가장 베스트는 저는 사회복지 직렬처럼 그렇군요. 그렇게 하면 예. 좋겠고 그렇게 안 되면 두 번째는 고용노동부에서 파견받는 거예요. 아하. 그렇죠. 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예. 경기지청에서 예. 근로감독관하고 산업안전감독관 경기도에는 뭐 몇 명, 수원시에는 몇 명 이렇게 순환 지금 중앙부처도 교류하잖아요. 노동부 공무원이 총실도 가고 파견 갔다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과도기적으로는 저는 이제 그게 있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방직 TO를 적극적으로 노동정책 하는 데는 행안부하고 해서 그 TO를 넓혀줘야 전문성도 생기고 활동의 영역도 넓히고 이제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수미일관되게 좀 고민을 이해 당사자들이 함께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지방정부 노동정책 이러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법률적, 제도적, 행정적 한계, 권한의 한계 속에서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좀 전에 이제 얘기해서 예산 문제나 이런 게 이제 매칭 중앙정부가 하게 되면 얼마든지 더 확산되고 더 체계적으로 잡힐 수 있다는데 이제 그 부분이 또 이제 고민해야 된다는 게 지방정부 네. 노동정책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위임 사무의 내용을 명확하게 해주고 예산 매칭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통합적으로 고민을 해야 이제 아니, 우리 같은 사람들의 삶에 오늘- 직접적인 영향. 오늘 이 주관하는 센터 제가 좀 이렇게 옹호 발언을 해주면 전국의 기초지자체 노동복지센터, 비정규센터 등은 위탁사무에서 5명, 4명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 청소년 문화 시설에서 보면 막 20명 이렇거든요. 아마 수원 청년센터가 이게 단적인 차이죠. 10명 정도 되지 않을까요, 느낌상? 그 정도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출발 시기가 비슷한 이 노동복지센터 등하고 청소년센터 아니 좀 청년센터 지자체 지금 청년센터에 50개가 넘거든요. 여기는 막 10명 막 이렇게 되는 데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좀 비례균형적이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너무 이 노동의 투여가 인색해요. 지자체에서. 그래서 좀 인력도 좀 전문적으로 더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두 번째 이제 좀 제가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일자리 사업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른 것 때문에 지금 이제 받는 6.1 지방선거 때문에 이제 자료를 보니까 서울의 25개 자치구 기초죠. 자치구가 1년 동안 직접 재정 지원 일자리가 1조 4천억 원이에요. 와. 거기에 약 23만 명을 1년에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1년에 1조 4천억 원을 일자리 사업에 하고 있는데 서울의 25개 자치구에 노동정책 팀이 있는 데가 3군데밖에 없고 사업은 이러해서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사회의 재정이나 사업 구조가 이게 불균등해서 그 앞에서 계속 아니, 지방자치단체 불편하지 않아요? 햇볕 이렇게 아니 광합성을 하는 게 우선 좋다고 아니, 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자리가 저한테 이거 왔다가 지금 갔습니다. 인정해 갈 겁니다. 이리로 갈 거예요. 좀 이따가.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지방자치단체가 엄청 많이 발전했어 이러고 한참 얘기하다가 지금 정작 돈 얘기 예산 얘기 나오니까 이제 이건 투덜모드 뭐야 뭐 이런 이참에 우리 문 소장님이 뭐 서울노동권익센터 센터장으로서의 경험도 계시고 또 그 전에 서울동부 비정규센터는 민간 단체였죠. 아무튼 그래서 노동권익센터의 뭐 역할 또는 기능. 뭐 기능 또는 뭐 비판까지 좀 비판은 해주시- 제가 할게요. 좋은 거 모르겠어요. 아니 훅 들어왔네. 훅 들어왔는데 그게 참 굉장히 고민스러운 지점이 많아요, 사실은. 일단 어느 입장에서 보냐에 따라 다른데 저는 그냥 너 뭐야 그러면 나는 아직도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이야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군요. 예. 근데 어느 위치에 있고 뭘 하냐에 따라서 언어가 달라지는 거죠. 이게 제가 민간 단체인 옛날에 있었던 서울 동부 비정규 노동센터를 경영할 때와 지금 한국 비정규 노동센터를 경영할 때에는 사업 내용도 좀 달라지고 예. 대상도 다 달라지잖아요. 예. 서울 노동권익센터에 가면 또 그게 다 달라지는 예. 거예요. 그래서 그 각각의 영역에서 어떻게 하면 이 기관의 성격에 이 단체의 성격에 가장 맞는 일을 찾아낼 거냐 하는 게 이제 고민인데 이 서울노동권익센터처럼 있는 이런 위탁 노동센터들이 굉장히 애매한 지점들이 항상 부딪혀요. 그다음에 이제 또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이런 거죠. 아직 법률 체계나 이렇게 해서 딱 그 뭐라 그러죠? 안정화되고 체계가 잡혀 있진 않은데 이 사업은 필요해. 이 정책이 필요해. 그래서 민간의 전문적인 역량을 좀 협력해서 쓸 거야. 라는 게 이제 서울노동공익센터처럼 시가 돈을 내고 설치를 한다고 그러나요? 하고 누가 운영할래? 그러면 이제 경쟁해서 적합한 운영주체에게 운영을 맡기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는 걸 중심으로 갈 거냐, 예. 아니면 실험적인 뭔가 사업을 해서 음. 정책 아니 제도화할 수 있는 확인을 하는 검증을 하는 그 중심으로 사업을 갈 거냐 하는 둘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둘 다 해야 되죠. 둘 다 해야 하는데 어디에다가 방점을 찍고 갈 거냐가 네. 담당 부서 공무원의 성격에 따라서 그렇군요. 이게 좀 네. 왔다 갔다 하는 네. 부분도 네.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잘 잡혀 있으면 사업을 편성하고 성과를 내는데 좋은데, 왜냐하면 이거는 한 2, 3년 봐야 되거든요. 실험적인 거는 이런 거는 뭐 한 6개월 해보고 성과를 평가하거나 이럴 수 있는 성격이 아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서울로 따지면 서울시, 수원시의 노동 담당 부서나 지방 정부는 그 위탁센터에다 맡긴 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려면 뭐하러 전담부서를 네, 만들겠어요. 네. 그러니까 다른 일도 여러 가지를 하죠. 근데 이 위탁센터가 다른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그 정책 결정 과정에 어떻게 협력하느냐 하는 문제도 조금 고민스러운 대목인데 고민스럽다고 얘기하는 건 그 부분이 썩 잘 안 풀리는 부분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협력하고 안정화시킬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볼 필요는 있죠. 그럼 여러 차례 고민, 토론은 있었는데 지금 그거 내용을 다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예. 저는 이 노동센터라고 표현되는 뭐 그게 비정규센터든 복지센터든 우리가 표현상 이제 그냥 공통의 언어로 노동센터라고 하면 이게 이제 인소싱, 그러니까 시민들이 일하는 노동자들이 이 센터에 들어와서 상담하고 교육받고 이런 서비스 중심으로 할 거냐, 혹은 아웃소싱, 여기서의 아웃소싱은 밖에, 그러니까 우리 센터가 어떤 기획 사업을 가지고 수원역에 가서 아웃리치 할 거냐? 아웃리치, 그러니까 찾아가기, 이웃들과 함께하기, 이런 사업을 중심으로 할 거냐, 혼합형으로 할 거냐가 사실은 지자체 상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방 정부가 우리 센터는 어떤 중심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중앙 정부가 아직 이걸 법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룰이 없거든요. 근데 전국의 청소년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은 딱 있어요. 형태도 있고 매뉴얼도 있고 뭐 근거가, 그러니까 너무 여기는 또 경직적인 게 문제이긴 하지만 노동센터는 사실은 그게 너무 아직 없어. 그러니까 광역은 뭘 해야 되고 기초를 뭘 해야 돼, 이런 것도 없고, 또 도시명하고 또 약간 또 지역형은 공단이 있는 데는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최소한의 표준화는 좀 되면서 그렇게 해야 좀 지역의 노동 정책이 혁신적이건 조금 더 시민들이 우리 지역의 노동이 뭔가 변하고 있어, 이렇지 지금 현재 구조에서는 그냥 사업 노동 정책에 맞는 사업 유지하기도 사실은 힘든 구조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아쉬움이 있고, 우리가 어떻게 그걸 보완할지가 이제 과제일 것 같고, 두 번째는 저는 이 지방 정부 노동 정책에서 가장 약간 좀 빈 공백지 중에 하나가 교육청하고 교류가 교육청. 애매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학교,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아르바이트나 노동을 경험하잖아요. 실습도 그렇고. 근데 이 영역은 우리는 지자체 지방정부 담당이 아니라 교육청인데, 또 교육청은 이 지방정부가 이런 거 잘 하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사실은 학교 과정에서부터 노동인권 교육을 하고 나와서 또 자기가 도움받을 수 있거나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돼야 되는데, 지역의 교육청하고 노동정책하고 일부 하는 곳이 있긴 하지만 대단히 분절적으로 이루어져서 우리 지역 내에서 좀 노동정책이 꼼꼼하게 촘촘하게 들어가는데 행정 칸막이가 내부에도 있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예컨대 저는 아이디어가 이거거든요. 경기도 교육감하고 경기도 도지사님이 서로 이런 것들 합의해서 정책 협약 사업을 하고 31개 시군구를 하면 초중고등학교 교육을 각 센터들이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도 같이 할 수 있고, 요새는 카톡 다 하니까요, 거의. 그래서 우리 지역
SNS 이렇게 해서 실습 과정에서 다 가입하고 나가서 내가 취준생이 되든 일을 하는 노동자가 되든 이 과정에서 노조가 있으면 노조의 도움을 받지만 없는 데 가서 일했을 때 내가 수원의 땡땡 고등학교 다닐 때 수원 비정규센터에 등록돼 있었는데 지금 임금이 통상임금 위반인가? 최저임금 위반인가? 이런 걸 그냥 자동적으로 그 SNS 통해서 하는 사업들은 조금만 데이터베이스하고 협력하면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개인정보는 어떻게 해요? 졸업한 사람한테까지 연락하면 싫어해요. 뭐 이런 거부터 고민을 하니까 혁신적이고 조금 더 파급 효과가 있는 사업들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나름 해왔는데 네. 그 우리의 의지와 그런 것들을 해왔던 경기도 내에서도 청소년 노동인권 네트워크라 그래서 한 10여 년 맞아요. 그런 활동을 했던 이 활동가들이 있는데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경기도로 갔다가 뭐 다른 또 그 밑에 기관으로 갔다가 또 이것도 이제 뭐 한 해 만에 또 이렇게 되다가 뭐 이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참 세상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건 참 많지 않구나를 요즘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고요. 아까 그리고 또 이제 소장님이 인소싱 아웃소싱 얘기하셨잖아요. 네. 사람 3명 있는데 인소싱으로도 벅차요, 사실. 그래서 제가 한 10명은 네. 돼야 된다고요. 맞아요. 예. 뭘 하려면 10명은 있어야 돼요. 무슨 정책 제안을 하고 사무하고. 시하고 무슨 정책 관련돼서 깊이 얘기하고 뭘 만들어내고 이러려면 정책 팀도 좀 있어야 되고 뭐 이런데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아니 제가 이제 그 사실 이건 거저먹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방위담에도 아니고. 지금 저기 전기 한 지금 쉬운 3개 이제 넘어갔을 것 같은데 센터들이 숫자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근데 서울노동권익센터에 있었던 경험을 갖고 말씀드리긴 죄송한데 다 뭐 두 명 있는 데도 있어요 심지어. 예, 맞습니다. 5명, 예. 7명. 노동권익센터가 한 30명 정도 되나요? 상급자가? 서울이요? 예, 서울노동권익센터 지금 40명이에요. 40명. 근데 이분들이 일단 맡았으니까 진짜 열심히 해. 그러니까 저 지방정부 입장에선 100을 투입했으면 150에 200의 일을 하는 거야. 아까 그게 이게 노동자성이 떨어져서 그래요. 100만에 하셔야 되는데. 그 정부는 사실 거저먹고 있는 거라니까. 근데 이거는 생산성이 너무 높죠. 생산성이 너무 높아. 아,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많이 늘어났으니까 지금 저 53개 지난번에 확인했을 때 53개인가 그러더라고요. 한빈에도 있고 하니까 저는 8기 얘기 벌써 순서 아직 안 됐나? 그냥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끝나면 자연스럽게 넘어오는 것 같아요. 그거 있잖아요. 광역자치단체장 협의회도 있고 법률로 음. 있잖아요. 기초도 있죠. 지방자치법에. 그럼 간담회도 하고 이거 좀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왕에 이렇게 됐고 그러면 자리 잡아야 될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제도적인 문제도 거버넌스 문제도 예산 문제도 선거 끝나면 저는 그 광역자치단체 협의회든 뭐든 간담회도 하고 뭐 협약 같은 거 협약은 안 어울리는구나 참.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아마 이제 곧 지방선거에 출마하실 시장 후보자 또는 뭐 시의원 후보자, 도의원 후보자 이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8기 민선 정부의 노동 정책은 어떤 게 있으면 좋겠어? 라고 좀 제시를 해주신다면 여태까지 말씀하셨던 뭐 생활임금, 정규직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다음에 뭐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와 같은 산업안전 시스템, 그다음에 지금 현재 말씀해주신 노동권익센터 뭐 확대, 뭐 또 뭐 어떤 거 말씀해 주셨죠? 뭐 이제 그런 것들 업종별로 지원, 업종별 직종별로 지원해주는 뭐 이동노동자 쉼터라든가. 또는 요즘에 이제 최근에 또 조직화에 대한 지원도 또 있잖아요. 뭐 이제 그런 것들 몇 가지 해주신 것 같고 그 외에 다른 어떠한 것들이 뭐가 있으면 좋겠어라고 좀 제안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한 이제 영역별로 좀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우리가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로 해서 뭐 비정규 정규직 전환하는 차별 문제가 있었는데 민선 8기에 당선되시는 단체장이나 의원님들이 향후 5년 또 재선이나 한번 더 하시면 10년이잖아요. 예. 이 향후 10년, 5년에 노동시장이 뭐 다들 아시겠지만 플랫폼 프리랜서 등으로 예. 또 다른 제도 밖의 노동자들이 영역이 있다. 그래서 민선 8기에 관심을 갖는 단체장님이나 의원님들이 있으면 공약이든 비전이든 과제로서는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등 기존의 비정규직에도 포괄되지 못했거나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보다도 더
제도 밖에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나 지원 사업 등이 주된 영역으로 저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아직은 일부를 제외하고 나서는 거의 없기도 하고 그래서 본인만의 이게 지방선거에 출마하시려면 후보님들의 브랜드 자신의 영역으로 해줬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유급병가 지원 제도도 여기에 해당될 뭐 수 이제 그럴 수 있겠네요. 있는 거죠. 예, 교육 훈련도 될 수 있고 유급병가도 교육 훈련, 예. 그다음에 뭐 법률 지원 예, 이런 여러 가지 것들도, 영역들에서 그러니까 정책 대상으로는 예. 그 한 영역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두 번째가 10인 미만 5인 미만 우리가 작은 사업장이라고 하는 이곳에 저는 사회보험 지원 사업을 좀 적극적인 관심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5인 미만 10인 미만 특히 5인 미만은 근로기준법도 예외가 많고 사실은 임금 수준도 낮고 그래서 뭐 5인 미만을 근로기준법 적용해라 이건 이제 중앙 정부 역할이니까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 5인 미만 사업장이 요 정도 있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상황이 이러니 적어도 우리 지방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는 못하지만 사회보험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고용보험하고 산재 등이죠. 예, 예. 그래서 그리고 교육훈련까지 이런 정책들을 좀 관심 갖고 그리고 이미 사실 작년 8월에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인가 뭐 이렇게 좀 개정이 되면서 전국민 교육훈련으로 중앙정부도 로드맵을 잡고 있어요. 근데 기초나 일부 광역을 보면 우리의 교육훈련은 취업을 전제로만 하는 것만 일자리 사업 중심 교육훈련이 돼 있죠. 근데 사실은 숙련이나 여기에서 노동자들이 익혀야 될 직무 관련된 것은 그러니까 재직하면서는 작은 사업장은 빠져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광역하고 좀 같이 해서 기초는 이제 그럴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는 사회 안전망 교육훈련 제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이게 다 이제 생각만 있지 아직 구체적으로 있는 지자체가 없는 데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렇고 또 하나는 이건 조금 더 미래 의제일 것 같아요. 어쨌든 최근에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수원시 산업구조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2030년, 2035년에 CO2 배출량을 43% 전후로 낮춰야 되고 이것도 지금 불안하다는 게 이제 내연기관하고 화력은 이제 뭐 1순위잖아요. 그런데 아마 수원 지역에도 일부 산업은 당장 현안이 있는 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리 준비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서 그런 사업들이 기후위기 정의로운 전환은 확 안 왔지만 구조조정 합리화 산업, 산업전환, 산업전환, 디지털 전환. 저는 콜센터도 10년 되면 많이 변할 것 같아요. 자동화로. 그러겠네요. 예, 그런 업종들이 우리 지역에 빨리 자동화되거나 산업 전환이 이루어지는 데가 어디 같으면 미리 이제 어쨌든 준비를. 근데 사실 지방 정부가 경제 정책이라고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현재로서 노동 정책만큼이나 그렇지 않나요? 지금 우리 이렇게 따지면 이제 또 분권 이런 얘기를 이제 해야 돼서 이제 쉽지 않은 얘기긴 한데 어쨌든 모든 걸 현재적 수준에서도 고민해 볼 수 있는 게 있다라고 계속 제가 얘기하는 거죠. 이 청취자들을 위해서 사례를 말씀드리면 사례를 와닿으면 확 와닿는데 1990년 초에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그때 프랑스에 약 350명에서 400명 정도 되는 의류 공장이 해외로 떠나려고 그랬어요. 인건비 뭐 타산이 안 맞아서. 그래갖고 그러니까 그 지역이 공동화가 될 수도 있고 정권 초기에 프랑스가 난리가 났어요. 프랑스 노동자가 세잖아요. 뭐 이상한 거 던지고. 그러니까 이 정권 초기에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갈등이 심해질 것 같다. 그래서 사르코지 대통령이 자기하고 안면이 있는 루이비통 코리아에 제안을 했어요. 임원한테 야 이런 거 니네가 좀 어떻게 인수해서 잘 해보면 안 되겠네? 그래도 고민하다가 인수를 했어요. 근데 한번 여쭤볼까요? 몇 개월 동안 그 의류 만드는 공장에 있는 노동자들을 교육훈련 시켜서 루이비통의 피혁과 화장품, 코스메틱으로 퀄리티가 높은 노동자들로 전환했을까요? 얼마 안 걸렸을 것 같아요. 비슷한 일이어서. 아마 우리 이거 보는 애들 뭐 3개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1년 6개월. 그렇게 무려 오래 걸려요? 1년 6개월 동안 그 당시에 받는 임금 수준을 유지하면서 루이비통 코리아의 퀄리티를 맞추려고 교육훈련을 계속해서 짧게는 1년, 길게는 1년 반 동안 교육훈련 한 다음에 그렇게 된 거예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군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한다 그러면 3개월에 에듀 어디 가서 그러니까 거기 나오면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투자를 좀 미리 우리가
5년 이내에 발생할 업종, 음. 뭐 10년 이렇게 좀 봐서 좀 길게 준비하면 음. 사실은 우리 실업급여가 4개월에서 9개월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대부분 6개월 저로 받는 건데 최저임금 수준으로 그 6개월 가지고 재취업을 한다는 건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고민을 하면 좀 특히 수원은 이제 그래도 100만 도시니까 예. 광역하고 같이 좀 120만입니다. 네, 120.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정의로운 전환 그 산업구조 변화라든가 이 얘기하다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민감한 부분이에요. 뭐냐면 교육훈련 얘기할 때 제조 그 얘기도 있고 교육훈련 얘기에서도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제 제조업이나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제가 뭐 이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일단 이분들은 굉장히 자부심이 강해요. 청년 노동자로서의. 근데 사실 이게 제대로 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게 아니라 현장에서 그냥 암묵지로. 숙련이 형성된 거거든. 그러니까 뭔가 변화가 될 때 힘들겠네. 생각보다 예. 교육을 오래 해야 되는 부분이 그렇군요. 있는데 그래서 아까 1년 6개월.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얘기를 하게 되면 네. 이분들이 막 화내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최고다라는 거야.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예. 교육훈련 얘기할 때 이건 되게 민감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저도 교육훈련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 옛날에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동조합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교육훈련 얘기하다가 자본의 노예가 되는 걸 가리킨다고. 그러니까 근데 지금 시절은 그런 시절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교육훈련 굉장히 중요한 시절이 됐는데 생각보다 뭐냐면 현재 중앙정부가 그 해놓은 교육훈련 시스템 굉장히 허술하고 실효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지방정부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거는 그건 법 위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다. 아, 그게 법률적 조항에 지방정부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그 노사민정협의회 관련된 어쩌고 저쩌고 했고 직업훈련과 어쩌고 저쩌고 시행령 시행규칙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 조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교육훈련 숙련과 관련된 지방정부의 부서도 없고,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해서 이렇게 연결만 해주는 일자리 카페 수준이지 이제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실제 전담이나 프로그램도 없고. 근데 저는 기초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몇 개 권역들이나 혹은 광역 같이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특히 뭐 수원에 거주하지만 일자리는 용인일 수 있고, 아, 그럴 수 있죠. 일자리는 그런 경우가 꽤 용인인데 많습니다. 수원이 예, 이럴 수가 예, 있는지 예.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하면. 근데 적어도 오늘 이제 여기 이제 수원시에서 하는 센터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보면 120만 네, 120만의 도시 정도 되면, 그리고 수원이 100만이 넘는 도시여서 연구원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시정연구원, 시정연구원이 연구원이 있습니다. 예, 일단 예. 이런 거 보면 어쨌든 이제 그 정의로운 전환은 사실은 당장 올해 구조조정하는 데를 다루는 건 아니거든요. 미래에 예견된 것을 이제 하는 것들이어서, 그래서 보면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중에 순차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좀 영역 대상 중에 플랫폼 프리랜서 특고 등이 있고 사회보험 교육 훈련이 있고 미래 의제로서 이렇게 되면 조금은 뭐 더 많겠지만 좀 민선 8기에 많이 지금 한 20여 개의 지방정부 노동정책 중에 이렇게 막 실험적이고 뭐 하는 정책들이 있다면 그걸 좀 차치하고 보면 그런 두세 가지가 공약으로서 비전으로서 좀 변화하는 흐름, 산업구조 그리고 미래 의제하고 좀 부합하지 않을까? 이 산업 전환과 관련돼서는 그러면 굉장히 이제 다양한 그룹에 있는 분들이 오셔서 뭐 아까 말씀하셨던 시정연구원도 물론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기업인들도 또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다음에 노동자들이 또 이해도 있을 거니까 또 모이고 이래서 굉장히 처음에 워킹 그룹을 많이 해야 돼요. 예예예. 그렇게 해서 좀 굉장히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예. 그 얘기하니까 아니 근데 좋은 얘기를 다 해서 내가 할 얘기가 없어. 아까 이제 제가 사실은 저 대담자를 모시면서 제가 이제 문 소장님께 저 연구위원님 같이 오시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처음에 섭외할 때 제가 싱크로율이 한 99%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거 그래서 근데 좀 전에 나온 얘기하면 그 지방 정부에서 사실 거버넌스라고 얘기해야 되나? 지금 워킹 그룹 얘기라고 이거 그러는데 보너스. 예. 일단 노동 정책이라는 건 지금 코로나 2년 이상 겪었어요. 피폐화 될 때 피폐하고 우리 시민들과 국민들의 삶을 다시 보듬고 보살펴야 되는 이제 시점인데 그게 이제 그만큼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다는 얘기고, 그건 그래서 되게 많은 사람들의 공감과 합의와 이런 과정들이 필요할 거예요.
노동정책 부분으로 들어오더라도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잘했고 훌륭한 성과도 있지만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문제들이 중요한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후에는 이런 정책을 할 때 이해관계 당사자들하고 끊임없이 토론하고 합의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노력들이 뭐 중앙정부 차원에서 뭐는 뭐 사실 사회적 대화가 실패했다 뭐 얘기하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지방정부의 장이 단체장이 지방정부가 이 대화를 조직하는 조직가로서의 마인드와 의지를 갖는 것이 지금 이 코로나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더군다나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얘기해 주신 것 중에서 한두 가지 정도 좀 개인적으로 해보고 싶기도 하고 이게 이제 정책적으로 효능감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게 추가로 한 두 개만 말씀드리자면 복지기금 얘기를 복지기금 많이 하거든요. 노동복지기금을. 노동복지기금. 현재 이제 뭐죠? 그 근로복지기본법에 있는 그 근로복지기금은 굉장히 제한적인 부분이 있어요. 여전히 한계가 뭐냐면 고용피고용이고 사업장 중심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생각하려면 지방정부도 노동복지기금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방정부가 당연히 출연을 해야 되고 돈을 내야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시장에서의 가장 최상위 뭐라 그래야 돼? 지배 구조에 있는 이런 기업과 사업에서도 좀 같이 기여를 하게 조직하고 그러려면 노동복지기금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앙 정부가 한 뭐 30% 내고 지방 정부가 한 30% 내고 뭐 노사가 또 출연하고 뭐 이런 장차 시스템인가요? 보자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요. 그래서 지금부터 광역 단위에서는 먼저 이 부분을 고민해 들어가는데 사실 처음에 노동복지기금 조성해봐야 굉장히 큰 돈을 조성하기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제 의회 관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이해관계도 있어서 그러면 이게 별로 크지 않은 돈으로다가 그 시민들은 또 효능감을 못 느낄 수 있으니까 이게 정확하게 전달이 될 수 있는 고민들을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저는 현장에서 노동공제 사업하고 연결시키는 게 현재로서는 1단계 첫 걸음으로서는 그게 좀 적절하지 않겠나 보고 있는데 어쨌든 노동복지기금도 좀 고민을 했으면 합니다. 앞으로 이제 지방정부에서는. 그리고 또 하나는 근로감독 문제도 쟁점이 많고 논쟁이 많은 부분인데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법을 알아야 돼요. 내가 위반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걸 몰라서 그러기도 하지만 또는 알면서도 이제 회피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근로감독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근로감독의 권한이 중앙정부에 있냐 지방정부에 이양할 수 있냐 논쟁은 있지만 여러 가지를 검토해 봤을 때 보완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 찾을 수 있어 보여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지방정부는 이걸 규제나 단속의 개념이 아니라 행정 서비스라고 보는 거죠. 행정이 이게 법을 잘 알게 하고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걸 조력하고 도와주고 이런 부분들을 이를테면 뭐 서울은 서울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사실 만나서 몇 차례 회의도 하고 그랬어요. 협력 방안은 잘 안 되긴 했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을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는 효과와 그다음에 도대체 이 지금 제도와 법이 작동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확인, 개선, 개정 이런 부분을 하려면 근로감독 영역에 있어서도 논쟁은 좀 있지만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쉽게 얘기하면 예방적 활동에 대해서는 그렇죠. 좀 지방 정부로 좀 넘겨주고 뭐 이런 거 근데 그렇게 좀 이해하면 되는 너무 거죠? 소극적으로 이게 정부가 캠페인이 정부가 할 역할은 아니잖아요. 선전전이 정부가 할 역할은 아니니까 그걸 좀 제도화해서 행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라는 거죠. 그렇군요. 뭐 더 짜내야 될 것 같은데요. 굉장히 좋은 의견을 주시긴 했는데 뭔가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몇 차례 회의도 하고 뭐 그 김정진 박사님하고도 이거 갖고도 언제 꽤 됐는데 얘기는 하는데 또 얘기하다 보니까 의견이 다른 것도 있더라고 보니까 의견이 다른 것도 있고 그런데 기억이 안 나지 지금.
아니 이제 그 구체적인 사업이나 공약화할 거는 많은데 오늘 이렇게 청취하신 분들이 날로 먹으시면 안 되니까 또 이렇게 돼서 숨겨놔야 되니까. 약간 또 영업 비밀. 그렇군요. 영업 비밀도 있고. 근데, 보고서도 좀 보시고 책도 네. 좀 보시고 이러면서. 근데 이제 오히려 저는 이제 그러니까 이후에 특히 이제 의원님들한테 좀 부탁 겸 이렇게 청원하면 의정 포럼에서 노동 관련된 걸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예. 네. 다양한 의정 무슨 위원회 뭐 네. 특별위원회 많은데 전국 그 어디에도 노동을 가지고 무슨 특위가 만들어진 지자체 찾아본 적이 없고 일부 민생에 노동을 넣어서 하거나 그런 거여서 조금 부담이 되면 여러 어떤 포럼에서 한 세션 정도라도 이렇게 해서 좀 관심 가지고 의원님들이 수원은 어디서 담당하나요? 기획경제인가요? 아니면 뭐 재정경제 산업 잘 모르겠네요. 예. 하여튼 노동 관련된 예. 그 상임위에서 예. 배치해 주시는 여야 의원님들이 그런 거 임기 4년 동안 좀 계속하는 기획경제위원회입니다. 그거 말씀하시는 예. 거구나. 예. 그쪽에서 하셔야 의원님들이 아셔야 예산 배정에 있어서도 야 이건 너무 적은 거 아니야? 뭐 이런 것도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고 현안 문제를 좀 보는데 좀 그런 당부를 해드리시고 그랬을 때 다양한 외부의 전문가든 뭐 노사 관계자든 이렇게 불러서 컨퍼런스든 뭐 워크숍이든 많이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의원님들 좋아하실 것 같은데 시민단체들은 의원님들 해외 연수 가는 거 반대하지만 저는 찬성이에요. 예. 해외 선진적인 노동도시, 예. 노동정책이 있는 기구, 단체들을 보고 오셔야만 야 우리 왜 없었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외유성 뭐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저는 프로그램 문제다. 그래서 가서 뭐 독일 브레멘이라든가 저도 적극 예 스웨덴 예테보리라든가 노동시간 단축한 지자체 그리고 이런 그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한 지자체 뭐 많이 있거든요. 원포인트라도.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잘하는 도시 찾기는 힘들지만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그래서 한 도시에서 저는 하나만 보고 오셔도 기억에 남는 거고 그런 걸 마음에 담고 오셔서 야 우리 지자체 지방정부에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혹은 또 조례로 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저는 단체장님 못지않게 의원님들이 조금 그런 역할을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좀 단체장님 도지사 시장님이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의원 발의도 많고 또 그쪽에서 책정해주는 예산이 조금 적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의원님들이 그런 면에 있어서는 노동의 관심 영역을 노사관계로 좀 딱딱한 노동으로 보지 마시고 도정 시정에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이미 한국 사례는 경기도 서울 뭐 몇 군데만 보면 다 보시기 때문에 저는 좀 또 코로나19 이후에 세계 도시들이 또 어떤 노동 정책을 하는지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데를 많이 좀 보고 오셔서 하시면 본인이 뭐라고 하죠? 실사구시로 진정성 있게 해주시면 저희는 도움이 되죠. 네. 그 많은 좋은 아이디어 그리고 정책 제안해 주셨는데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나중에 말씀하신 거 빼고는 어쨌든 좀 돈이 들어가는 사업들이에요. 예, 플랫폼 노동자, 특고 노동자 지원하는 뭐 유급병가든 아니면 뭐 이들을 위해서 상담하거나 또 교육할 만한 이런 것도 또 돈이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소규모 사회보험 지원 사업은 이거 돈 많이 들겠네요. 네, 많이 예. 근데 그 돈을 직무 관련 교육 이런 것도 그렇고 조금 관점을 바꿔보죠. 두려워하지 말 게 뭐냐면 노동기본권, 노동권의 개념을 정의한 것 중에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국가인권위에서 예전에 낸 것 중에 보면 노동자가 개인이 이제 지금 마련한 획득해 돼 있는 이 생활 수준이 사회적 경제적 상황의 악화로 후퇴하지 않게 하는 거 보호하는 것도 노동권 보호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 2년 사이에 고용안정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무슨 플랫폼 지원금 이거 했잖아요. 경험해 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코로나 이후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때 썼던 돈을 생각해 보니까 이제는 뭐 그 사회보험 지원이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그런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어차피 썼었잖아 한번. 그거 여기다 좋네요. 되지. 그러네요. 충분히 가능하겠는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뽑아내겠습니다. 제가 수원시의 산업 구조가 공공기관이 조금 많고요. 그다음에 연구직이 많고요. 대학 많고. 예, 대학 많고 그다음에 대기업 노동자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기도에서 순위를 보면 한 3위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임금 격차가 꽤 커요. 그리고 비정규직 비율이 그렇다고 해서 낮지도 않고. 근데 이제 비정규직도 다른
지자체 비정규직보다는 임금 수준이 좀 높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이게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가 좁거나 이렇지도 않아요. 이런 좀 산업적 특성이 좀 있거든요. 이런 수원의 좀 특성을 기초로 해서 혹시 뭐 몇 가지 정도 뭐 수원시 노동 정책으로 제안할 만한 게 있으시다면 갑자기 질문 드려서 제가 죄송하긴 한데 예. 먼저 하세요. 음, 그러니까 그 임금 수준이 높은 그룹도 있지만 예. 저는 이제 낮은 그룹이 핵심이라 예, 보거든요. 예. 높은 그룹은 아마 그 대기업 노사 관계가 형성이 다 돼 있어서 예. 사실은 시가 뭘 개입하기에 대단히 한계가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225만 원 미만의 저임금 영세 사업장의 비정규직이든 뭐 저임금 노동자든 예, 예. 이쪽에는 저는 지방정부 수원시라고 하는 지방정부 할 게 오히려 많죠. 그러니까 대기업의 정규직을 전환했을 경우에 뭘 해주냐? 대기업이 절대 안 하거든요. 예. 뭐 그거 조금 받으려고 뭐 이런 문제들도 있고, 그리고 대학도 생산 인구가 감소해서 대학 자체가 지금 존립의 위험성이 뭐 있는 데들도 많고, 연구기관이야 이제 그렇다 치더라도 보면 오히려 30인 미만 혹은 225만 원 미만의 저임금 혹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수원시가 이들의 사회 안전망이나 저임금에서는 고용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죠. 그래서 예컨대 이제 그것도 역시 돈이 들어가긴 하지만 재정이 들어가긴 하지만 우리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중앙 정부가 이런 걸 가장 많이 하거든요. 저는 이제 지향을 하는데 2명 채용하면 한 명분 인건비 청년 그런 거 많이 하죠. 2+1 이마트 사업 하잖아요. 이마트. 그래서 니네 청년 2명 채용하면 한 명분 지원해 줄게. 1년 동안. 이게 이제 중앙정부의 일자리 사업 중심의 노동 고용 사업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하기보다 가장 중심적으로는 수원시에 예를 들어서 10인 미만 저임금 노동자들 대상으로 우리가 교육 훈련은 책임질게.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교육 훈련을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수원의 교육 훈련 기관을 만들어서 듣게 하는 방식인데 이거는 옛날 방식이에요. 공급 방식으로. 그게 아니라 수원에 있는 저임금 노동자들에게는 이것도 약간 좀 그렇지만 프랑스나 싱가포르 이렇게 하는데요. 직업훈련 계좌제, 자기활동 계좌제를 해갖고 돈을 넣어줘요. 그래서 이러한 데서 네가 들어. 들은 거죠. 그래서 1년에 프랑스가 500유로인가 넣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면 그게 소득 지원 성격도 있고 그걸 교육훈련 용도만. 시장 친화적인 방법이네. 네. 근데 공급 중심에서 지금 전 세계가 교육훈련은 노동시장 정책이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인재 양성 훈련 이 개념이고 인재 훈련을 만들어 여기 와서 듣게. 이거는 지금의 20, 30대 노동 사이클에는 안 맞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을 모두 다 지원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이제 한계도 있고 그런 의미성도 보여서 일정 기준 미만으로 그런 걸 적극적으로 하는 게 아마 수원시 아마 더 좁히면 거기 비정규직만 할 수도 있겠죠. 소규모 저임금 또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소규모 대한 비정규직 노동자에서 교육 교육훈련비, 지원, 교육훈련비 지원. 예. 그거는 처음에 좀 부담되면 좀 매칭해서. 왜냐하면 시장이요. 이미 내가 좋은 일자리 가는 데는 이 학원이든 이 어학원이든 이 기술원이 퀄리티가 있어야 돼요. 지금 내일 배움 카드가 가장 문제가 뭐냐면 나하고 니즈가 안 맞거나 자부담 15% 10%가 있는데 이 조건을 그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거기 다니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비중이 이제 지금 한 80만 명 정도 되는데 전국에 그걸 지원받아서 하는 중앙정부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는 지방정부가 앞으로 조금 더 혁신적으로 한다 그러면 수원시의 산업구조에 맞춰갖고 아니면 이건 가능하죠. 대기업의 3차 밴드, 2차 밴드 수원시에 있는데 거기하고 해서 그 원청이 조금 지원하고 수원시가 되면 이제 그 대기업의 원하청 비정규직은 될 수 있는 방식에서 모델은 짜기 나름인데 그 정도가 저는 지역사회 비정규직 문제에 조금 할 수 있지 고용 전환 문제는 저는 우리가 많은 경험을 했지만 조금 기업들이 여러 가지. 쉽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를 너무 되려고 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지 않겠냐. 그렇군요.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문 소장님. 저는 이렇게 이 대목에서 죄송스러운 게 이제 수원 상황을 제가 잘 모르니까. 근데 그 수원에서 일자리나 노동시장 문제나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인근 도시하고 일자리 문제 어떻게 출퇴근이나 이런 문제도 다 고려해야 되고
좀 들여다봐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는 잘 모르겠는데 두 가지만 좀 고민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려 본다면 하나는 수원시가 모범적으로 거버넌스 문제는 한번 좀 거버넌스. 풀어보자. 예, 그러니까 예. 지금 이런 얘기를 하려면 예, 다 예, 이게 예. 원청 뭐 얘기면 아까 원청 아니면 뭐 교육훈련 관계된 기관 이런 게 같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거버넌스만큼은 수원시가 한번 그러면 모범적으로 풀어보자 이런 거 욕심을 한번 내볼 수도 있지 않겠나? 예, 예. 그다음에 역시 일자리 막 이렇게 조사를 해도 드러나지 않는 거는 이른바 우리가 표현하는 알바, 프리랜서, 그 배달 플랫 이쪽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얘기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좀 더 주목을 어디나 좀 비슷하겠지만 특히 도시문 그런 두 가지를 좀 고민을 해봤으면 예, 해요. 알겠습니다. 예. 제가 거버넌스를 몇 차례 좀 참여해봤는데 이게 그냥 과장 국장 단위에서 하는 거버넌스는 크게 의미가 힘을 없어요. 못 받더라고요. 예. 아니, 최소한 지금 수원센터는 예. 그 저기 뭐죠? 그 운영하는 기관이 수원시 노사민정협의. 그래서 그러니까 모범적으로 거버넌스. 더군다나 고민을 해보자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거의 2시간 가까이 된 거죠? 어이구, 예, 1시간 45분 됐네요. 혹시 우리 유튜브 통해서 뭐 질문을 해주시거나 이런 분은 안 계신가요? 갑작스럽게 또 제가 훅 질문을 던져가지고 우리 열심히 또 찾고 있네. 아마 이 시간대에 이걸 보고 계신 분들이 많이 없을 것 같고 아마 쇼트로 잘라서 네, 올리면 다음에 올리면 예, 예, 그런 그거 댓글이 관련해서 많을 수 예, 있겠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시간 가까이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두 분께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멀리 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희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 복지센터는 수원시 노동자들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